그러면 정신건강의학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Sexual Disorders, 성장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위에서 성도착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페도필리아라고 해가지고 어린이 성애증이라고 해서 이 다 큰 성인인데 사춘기 이전의 소아와 어떤 성활동이라든지 성기 희롱 이런 이제 행위를 하는, 그래서 우리 소아 성애증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린 아이한테 어떤 성적 흥분을 하게 되는 이런 상태를 페도필리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메소키즘이라고 해가지고 메소키즘, 세디즘이라고 해서 이 메소키즘은 피학증, 세디즘은 가학증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긴 한데요. 요 섹슈얼 메소키즘 같은 경우는 성피학증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성적 흥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본인이 어떤 이제 모욕이라든지 구타 등 고통을 당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상대방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목을 졸리는 이런 행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행동에 의도적으로 몸을 맡기는,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는 건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학대를 당함으로 인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게 우리 메소키즘, 성피학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디즘은 반대로 어떤 그 상대방에게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가함으로 인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을 세디즘, 그 다음에 섹슈얼 세디즘, 성가학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소키즘도 그렇고 세디즘도 그렇고 이것도 약간의 정신질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모섹슈얼리티라고 해서 동성애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요 동성애가 정신질환에서 삭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동성애는 질환은 아니다라고 이제 바뀌었는데요. 어쨌거나 저희 교재에는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동성애는 이제 같은 성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성적 만족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이제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성전환증은요, 위에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젠더 아이덴티티 디스오더, 그래서 성에 대한 아이덴티티, 주체성에 대한 디스오더, 장애가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성에 약간 불편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에 대한, 본인의 성에 대한 불편감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트랜스 섹슈얼리즘이라고 해서 성전환증, 그래서 본인의 성과 반대의 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 그러니까 여자의 몸인데 나는 원래 남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나, 그 생각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떤 이제 남성으로 변하기 위한 이제 외과적인 수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여성인데 남성 호르몬을 계속 주입을 한다던가 이런 이제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게 이 성전환증 트랜스 섹슈얼리즘입니다. 우리 그 성불편증 때문에, 그러니까 성주체성 장애를 행동으로 옮겨서 반대의 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질병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아기, 그러니까 성주체성 장애인데요. 얘가 차일드후드, 그 소아기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젠더 아이덴티티 디스오더는 맞는데 이게 성인이 아니라 소아기 때,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사춘기 이전에 발현이 되고요.
그러니까 병명이 소화기 성주체성 장애가 되겠죠. 근데 이 소아들이 좀 아이들이 자기 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번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성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주장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되는, 그러다 보면 아이들과의 또 문제가 발생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성주체성 장애인데 이게 소화기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성주체성 장애를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서 또 이제 뭐 그 성전환 수술, 외과 수술을 한다던가 이제 반대,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 호르몬을, 남성이 여성 호르몬을 이제 그 처치하게 되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행동하는 이런 질병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주체성 장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이어서는 Organic Mental Disorders라고 해가지고 기질적인 정신장애를 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질적인 장애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신은 이제 기본적으로 뇌잖아요. 그래서 뇌 조직에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손상, 그러니까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제 손상이나 기능 장애에 기인한 정신 장애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질성 정신 장애 같은 경우는 원인이 뇌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뇌에서 기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뇌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전신 질환에 의한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그 전신 감염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질환병이라든지 만성 질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2차적으로 뇌 기능 장애가, 그러니까 요 뇌 기능 장애가 원발성일 수도 있고 속발성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몇 가지를 보시면 딜리륨, 선망, 우리 이제 뭐 딜리륨을 뭐 선망이라고도 하고요. 헛소리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선망 같은 경우는 이 뇌 조직이 광범위하게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뇌 조직의 기능 저하로 인해 가지고 인지 기능에 손상을 입는데요. 이 선망은 기본적으로 급성이에요. 선망은 급성 질환이고 이 디멘시아 치매는 만성 질환, 대표적인 차이가 그거거든요. 근데 급성이면서 다양한 증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인지기능 손상으로 인해서 다양한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 선망의 원인을 보시면 여기 원인을 살펴보면요. 전신 감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소가 적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뇌 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사장애라든지 저혈당증일 때 뭐 쇼크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간이나 신장의 질환이 있을 때 또는 약물 중독일 때 이 딜리륨, 선망이 발생한다라고 하고요. 일부에서는 우리 폴릭 카테터 있잖아요. 유치 도뇨관 같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 보통 유치 도뇨관, 폴릭 카테터 같은 경우는 수술 전에 그 삽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딜리륨 선망이 수술과에도 관계가 있다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뭐 수술인지 폴릭 카테터인지 하여튼 요 과정에서도 딜리륨 그 선망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망은 다양한 원인을 갖고, 자, 주 증상으로는 일단은 의식이 혼탁해요. 왜? 그래서 약간 지리멸렬한 이런 의식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주의 집중력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각 장애가 와서, 우리 이제 지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본인의 인지 기능,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장애가 와가지고
착각이라던가 환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좀 약간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치매 증상처럼 나타나는데 급성 질환인 것을 이 딜리룸 선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망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언어 장애도 같이 동반이 되는데요. 약간 사고의 흐름이 좀 지리멸렬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툭툭 끊기기도 하고, 또 사고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일관되지 못한, 그래서 일관되지 못하다 보니까 체계가 없는, 그러니까 언어를 얘기를 할 때 체계 없이 얘기하는 이런 상태를 딜리룸 선망 또는 헛소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멘시아, 치매가 있는데요. 우리 뇌의 기질적인 정신장애의 대표적인 질병이 디멘시아, 치매죠. 이 치매도 그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치매하면 뭐 알츠하이머 치매, 그 다음에 뭐 뇌혈관성 치매, 알코올 중독에 의한 치매, 파킨슨성 치매, 뭐 수두증에 의한 치매, 굉장히 이제 치매 그 요인 종류가 많은데요. 근데 이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위에 기질적 장애라고 했잖아요. 근데 치매는 그 선천적인 치매는 없다. 무조건 후천적이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일어나면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회복 불능의 지능 장애다. 우리 회복 불능을 비가역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비가역적 지능 장애가 동반이 되는 게 이 치매, 디멘시아다. 근데 이 디멘시아는요, 여기 보시면 의식 장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뇌의 기질적인 장애에 의한 것이어야지 이 디멘시아, 치매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엄네스티, 우리 엄네시아가 기억 상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엄네스틱 디스오더 같은 경우는 기억 상실 장애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장기 기억 장애나 단기 기억 장애를 동반을 하는 건데요. 우리 장기 기억 장애는 예전 기억, 옛날 기억,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기억이라든지 뭐 한 10년, 20년 전의 기억을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던가, 아니면은 단기 기억 장애라고 해가지고, 단기 기억은 최근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기억을 잘 못한다던가. 그래서 요 엄네스틱 디스오더 같은 경우는 다른, 그러니까 전반적인 의식 상태는 정상인데 과거 기억을 잘 못하느냐, 최근 기억을 잘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장기, 단기 기억 장애로 되는데요. 이 기억 상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티아민 결핍이라던가 만성적 음주가 대부분의 원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술,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블랙아웃도 있잖아요. 뭐 우리가 보통 이제 필름이 끊긴다라고 하는 이 블랙아웃이 되면서 뇌에 기질적인 장애가 이제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만성적인 음주로 인해서 이제 블랙아웃이 반복적으로 되면서 이제 이렇게 뭐 장기, 단기 기억력 장애를 동반을 하게 되는 것을 엄네스틱 디스오더, 기억 상실 장애, 이것들은 다 요 기질성 정신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가닉, 그러니까 이제 기질적인 것에 문제가 있어서 멘탈 디스오더, 정신 장애가 동반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크로닉 알코올리즘이라고 해서 만성 알코올 중독인데요. 만성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알코올 중독은 어떤 이제 사교 목적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술 한잔 하더라, 뭐 회식한다, 뭐 이러면서 어떤 이제 사교적인 목적에서 이제 알코올 드링킹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교적인 목적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만성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는 건데요. 이 만성 알코올 중독의 대표적인 특징은 일상생활의 부적응 상태를 초래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알코올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마셨을 경우 만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 빠지기가 되고요. 우리 중독 상태에 빠지면, 그러니까 뭐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술 없이 살 수 없게 되는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우리 뒤에도 약물 중독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뭐 약물 중독이라든지 뭐 도박 중독에 빠지면 그것이 없는, 그러니까 중독 상태에 빠지게 할 만한 매개체가 없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뭐 금단 증상도 나타나고 어떤 이제 뭐 정신적인 폐해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 만성 알코올 중독도 정신 증상과 신체적인 증상이 동반이 되는데요. 자, 정신 증상을 보면 할루시네이션, 환각 증상. 그래서 우리 이제 환각에는 환시, 환청, 환우, 환미, 환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이제 그래서 알코올 중독 상태에 빠지면 막 헛것을 보이게 되는 이런 환시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엄네시아, 우리 이제 기억 상실.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기억 장애증 뭐 보셨다시피 어떤 알코올로 인해 가지고 기억이 상실되는, 뭐 단기 기억이 없어진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아니면은 집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이런 것들, 단기 기억 장애가 동반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파라노이드, 편집증적인 어떤 이제 그 상태. 그래서 약간 뭐 술을 마시기 위해서 어떤 편집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이제 그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알코올리즘 같은 경우 신체 증상으로는 당연히 간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 리버 시로시스, 간 경화증. 그래서 이 간 경화증은 LC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브레인 트라우마, 우리 이제 뇌가 손상이 되는 뇌 손상. 그래서 앞에 그 디멘시아, 치매에서도 알코올 중독에 의한 치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알코올을 계속 만성적으로 마시다 보면 뇌가 손상이 돼서 어떤 이제 만성 질환, 그래서 이제 간 경화라든지 뭐 치매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신체 증상까지도 동반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코르샤코프 사이코시스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그 정신건강의학 하다 보면은 코르샤코프 병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코르샤코프 병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만성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만성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뇌가 손상이 되면서 이렇게 기억력 상실, 그러니까 엄네시아가 온다던가, 우리 앞에서 컨피뷰레이션, 작화증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상실되다 보니까 그 상실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작화증, 막 언어를 이제 막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런데 만들어낸 것을 이 컨피뷰레이션, 작화증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그거를 사실로 알고 있게 되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게 이 코르샤코프 병이라는 코르샤코프 정신병, 코르샤코프스 사이코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과인데 만성 알코올 중독증이신 분들이 이제 내원하는 이런 이제 내과 같은 경우는 이 코르샤코프 병을 또 보실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디벨롭먼트는 이제 발달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psychological development disorder라고 해서
정신 발달 장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정신 발달 장애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기능이 발달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지연이 이 중추신경계의 생물학적 성숙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중추신경계는 명령을 내리는 신경계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을 내리는 이 중추신경계가 생물학적으로 약간 미성숙된 상태에 있거나 이랬을 때 요 정신발달 장애가 이제 생기는데요. 이 정신발달 장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능이 뭐 기능이라든지 지능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유아기나 소아기에 많이 발병을 하고 또 유아기나 소아기에 진단을 또 내리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요 정신발달 장애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고정된 결과를, 그러니까 계속 이 질병이 유지되는 이런 결과를 취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신발달 장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요. 오티즘, 자폐증. 우리 자폐증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 자폐증은 이제 오티즘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만의 세계에 이제 빠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현실에서 멀어져 있고요. 자기만의 내면 세계에 틀어 박혀져 있는 이런 이제 정신 상태에서 이제 정신 장애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내면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과의 인지라든지 감정적인 소통에 장애를 동반하는 이런 것들이 주 증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폐증에 대한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소설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요 자폐증 같은 오티즘 같은 경우는 보통 생후 30개월 이내에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내려서 반복을 이제 오티즘 진단을 내리는데요. 저희가 자폐증 같은 경우는 뭐 자폐증 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자폐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제 보통 태어나서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회작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고, 또 이 오티즘 자폐증인 사람들은요, 보통 어떤 관심과 흥미가 극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아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제한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상동적 행동을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상동적 행동은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폐증 아이들 보면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되면 굉장히 막 소리를 지른다던가 과격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동적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고집스럽게 집착을 하게 되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오티즘 자폐증인 아이들은 관심과 흥미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좀 관심 갖고 있는 영역에는 굉장히 놀라운 기억력이라던가 우수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상태를 오티즘 자폐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폐증에 대한 원인이 이제 조금씩 밝혀지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뭐 이제 일각에서는 뇌 신경망에 가지치기라는 것들이 있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가지치기 결핍으로 인해서 요 오티즘 자폐증이 이제 발병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티즘도 자폐증이잖아요. 근데 자폐증인 아이들은 일반적인 사회에 적응을 못 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자폐증 환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원인이 밝혀져야지 치료가 이제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오티즘 자폐증도
이제 멀지 않아 뭐 정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정신 발달 장애에서 보시면 어떤 그 물질 관련 중독 장애라고 해가지고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약간 이제 중독이 돼서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복용을 하면서 발생되는 어떤 본인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장애를 요 정신 발달 장애에서 물질 관련 중독 장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이제 물질 관련이다 보니까 근데 어떤 물질 중에 중독 상태에 빠질 만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 약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약물에 의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약은 부작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으려고 하는 요 상태를 이제 물질 관련 중독 장애 또 이제 정신 발달 장애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뭐 비물질 중독 장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도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약물 같은 경우는요. 몇 가지가 이제 저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암페타민, 네, 암페타민이라고 해가지고 뭐 벤조드린이라든지 덱소시인이라든지 뭐 식욕 억제제. 그래서 약간 다이어트에 굉장히 강박이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 암페타민을 이제 식욕 억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먹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대마초, 대마초, 뭐 해시씨 같은 이제 대마초 같은 경우는 중독 증상이 심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코케인이라든지 아니면 환각제, 할루시노겐스라고 해가지고 환각제, 그래서 뭐 LSD, 뭐 PCP, 뭐 이런 이제 환각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편 유사제라고 해서 이 헤로인이라든지 뭐 몰핀이라든지 코데인, 뭐 메사돈이라든 뭐 이런 이제 아편 유사제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좀 마약에 유사한 이제 중독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뭐 이런 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다티브라고 해서 진정제, 그 다음에 힙노틱스라고 해서 우리 최면제나 수면제 이런 것들, 우리 이제 불면증이신 분들 이 힙노틱스 수면제를 많이 드시는데 이 수면제도 반복적으로 들다 보면은 약간 의존증이 생겨가지고 이 힙노틱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반대로 불면증이 유발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엔자이올라이틱스라고 해가지고 항불안제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그래서 뭐 페노바비트랄이라든지 다이아제팜 바리움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뭐 기억 상실증 우유라고 해서 요 프로포폴을 이제 그래서 우리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또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단속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그 수면 내시경, 그러니까 이제 검사 목적으로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서 프로포폴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흰색이어가지고 우유라는 밀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요 밀크 오브 암네시아인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문제가 환각 효과까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반복적으로 막 투여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신건강의학에서 이제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뭐 진단 용어, 이제 장애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이제 이번부터는 검사 용어, 우리 정신건강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그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검사 도구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검사 방법들이 많은데요. 우리 요 그 성격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상이냐 비정상적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건강의학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지능
뭐 여기 이제 비례 검사 이제 지능 검사도 있는데요. 우리 지능이라는 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인이 한 목적적으로 행동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지능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야, 뭐 이성적으로 행동을 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성적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지능인데요. 이 지능이라는 거는 잘 판단하고 또 잘 이해하고 잘 추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지능 또는 이제 정상적인 성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검사하는 검사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MMPI가 있는데요. 이 MMPI 같은 경우는 미네소타 다면성 인격 검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MMPI2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MMPI2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적 성격 검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객관적으로 여러 검사를 해가지고 이걸 척도에 따라가지고 분류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자의 정신병리를 파악을 한다던가, 근데 이런 정신병리를 파악을 하는데 이 MMPI2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567문항을 갖고 가능한 한 이 성격을 객관적이고 다차원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로 만들어 놓은 게 이 그 객관적 성격 검사 MMPI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성격 검사고, 아까 제가 그 567문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형으로 만들어진 검사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 MMPI 같은 경우는 최종 판정은 임상심리학자, 그래서 임상심리자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게 분류를 해놔서 척도에 따라서 이거는 뭐 건강염려증이다, 뭐 이거는 우울증이다, 뭐 이거는 사회적으로 내향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0가지 임상 척도, 그러니까 소척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객관적으로 성격 검사를 하는 이런 것들을 MMPI라는 그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시간이 돼서 잠시 쉬었다가 3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